박수를 모아서 다음에 만날 때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my name is Charl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찰스 콜간이라고 합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블루 이코노미 센터의 연구 총괄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여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청색 경제의 시대에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해양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정책 입안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청색 경제의 변화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기후변화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점점 이 해양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지난 수년 동안 변화하고 있고 일반적인 해양 정책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더 글로벌하게 많은 나라에서 수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글로벌하게 다 똑같이 이 개념이 이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어떤 표준화된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것은 청색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제 정책에서 탈피해서 이제 경제의 부를 대항해서 지속 가능하게 찾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지속 가능하게라는 하는 이 말도요. 사람들이 사실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요. 청색 경제만큼이나 못지않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어찌됐건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벤 다이어그램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즉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과 또 환경적인 그러한 요인들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사회적 요인이 일치하는 인터섹션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 정책에 미치는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한계 안에서 줄여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존중을 해서 해양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속력이 되겠는데요. 리질리언스이죠. 이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즉 지속 가능성의 배경 하에서 특히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현실을 적응하기 위해서 탄속력의 개념이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양 정책에 미치는 함의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입안에 있어서 먼저 지속 가능성이 갖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속 가능성은 어렵죠. 이게 쉬웠다면 지금처럼 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발전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그 명제만으로 보면 사실 다들 동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부적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요. 어렵죠. 왜 어렵냐라고 할 때 일단 지속 가능성은 공동의 목표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가 우리 다 지나치게 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즉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브루틀란트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미래 세대를 현재를 위해서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공동의 목표가 마련이 되더라도 관료주의의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죠. 관료주의라는 것은 고도로 조직화되고 전문화된 그 구조, 프랙티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관료주의 하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다루게 되고 전체적인 관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목표와 한계를 정의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특히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요.
정확히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정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넘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해수면 상승 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정말 추가 발전을 허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 정책 마련의 과정과 방식을 보더라도요. 이제 보통은 보면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베이스라인도 계속 바뀌고 데이터도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즉 기후변화의 시대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과거라는 게 미래에 대한 믿을 만한 잣대가 못 되는 겁니다. 또 너무나 이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양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프로세스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까지 기존의 이 조직 구조 하에서는 사실 이쪽에 우리가 그다지 많은 리소스들을 투입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조직들을 보면은요, 뭐 GDP 같은 데는 많이 집중을 해서 측정을 하고, 혹은 이제 특정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 정책에 대한 결과가 특정 기간 내에 어떤 장소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만 측정을 해왔었지 기후변화 같이 이렇게 큰 그림을 요하는 어떤 전체적인 조망을 갖는 그런 것들을 측정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또 관료주의 대부분은 파편화되어 있죠. 사일로화되어 있습니다. 소위 전문성에 따라서 조직을 나누죠. 업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 따라서 조직을 나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블루 이코노미 같은 이런 문제들에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외교부 사안이다라고 정의가 돼버리면요. 그러면은 환경부나 경제부나 혹은 기획재정부 같은 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정말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관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러한 문제에 취약하죠. 왜냐? 관료주의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이 부처 간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이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된 공통 부분들, 그러니까 범부처적인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묶어서 통합된 목표를 세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즉 문제를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경제학자 관점, 변호사 관점, 생물학자 관점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요.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양 경제에 있어서 주어진 한계 안에서 관리하는 일에 익숙해 왔었습니다. 조선 강국인 한국도요. 보면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이제 대규모로 호황기가 왔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하강 곡선을 타는 이런 경기를 타게 되죠. 이 경기에 따라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왜냐,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기적인 그러한 교란에 취약한, 즉 비즈니스 사이클로 인해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글로벌 경제를 상대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선업계 히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2006년에서 2007년에는 호황이 있다가 2008년하고 2009년에는 업계 붕괴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2020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선업계가 한번 크게 꺾이고요. 그러다가 21년, 22년이 되면서 회복이 시작되고 상황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로스 웨이트 기준으로 해서 밀리언톤 기준으로 지금 도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은 그동안 계속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한계 안에서 대처를 해왔었습니다. 조선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데 자연의 한계는요, 비즈니스 사이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업들, 이제 특히 이 포획 어업에서는요, 이 자연의 한계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전 세계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1960년에서 90년까지의 이 포획 어업 양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신기술이 등장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어획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남획으로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심각한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즉 남획과 혼획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불법 조업, 또 보고하지 않은 조업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이 그래프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은요 너무 낙관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총 조합량을 제대로 측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포획업의 어획량은요 여기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이제 양식업이 포획업의 새로운 대안이 되면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뭐 아시아, 북미, 유럽 같은 데서도 지금 양업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양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을지는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연의 한계에 봉착하긴 하지만 또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찾고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양업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은 바다 공간에 대한 경쟁이다라고 봐서 사회적 한계를 두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회적 한계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양식업이 약간 저조해지게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약간 어떤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자연의 한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한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습지의 70에서 80%가 지난 한 세기 동안 파괴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홍수를 방지하고 엄청난 탄소를 저장할 수 있었던 공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이죠. 어족 자원과 또 종들의 서식지가 사라졌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생태적 손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습지를 되살리려는 글로벌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원을 파괴하는 개발을 해왔었지만 이제 자연의 한계 안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중요한 생태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를 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이 모든 노력의 배후에 존재하죠. 또 청색 경제에 있어서도 기후변화가 매우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해양 온도를 현재하고 비교해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해양 온도가요 60년대 대비해서는 1.5도에서 2.5도 가까이 상승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주변으로도요 지금 바다가 매우 뜨거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라고 할 때 보통 이런 선그래프로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199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의 탄소 배출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배출량 예측과 그리고 이렇게 배출량을 하게 될 경우에 지구온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정도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그래프, 선형적 사고가 우리한테 참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선형적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선형적인 수학을 사용을 해가지고 선형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즉 선형적으로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저 지점에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겠지라는 식의 선형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은요 다르죠. 특히 이제 기후변화가 앞으로 2, 30년 동안 더더욱 현실화가 되면서 수많은 이상 기후들을 일으킬 겁니다. 돌발 변수이죠. 허리케인도 있겠고요. 지금 아래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것들입니다. 태평양 그리고 한국을 강타하게 되겠죠. 그다음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플로리다 남부의 모습인데요. 올해 8월에 이 지역을 강타했었던 허리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죠. 그래서 또 저희 지역에서도요. 100km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평생 예상도 못했던 엄청난 폭풍과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허리케인과 폭풍은요. 사실 기후 이변의 아주 흔한 예에 불과합니다. 현재 북태평양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알래스카산 스노우 크랩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다 예상 못한 돌발 변수이죠. 3년 전만 해도요, 약 900만 마리의 스노우 크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지금 100만 마리도 안 남았다라고 합니다. 800만 마리가 3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죠.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겠죠. 근데 기후변화가 주 원인인지 보조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결과는 뭐냐? 이 스노우크랩이 사라지게 되면서 스노우크랩 성숙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스노우크랩 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선들이 갑자기 다 이제 실직해버리게 됐죠. 왜냐? 남아있는 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상이변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열파와 종의 붕괴, 폭우, 이런 것들이 빈발하게 될 것이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온갖 돌발 변수들을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지금 우리는 이런 동시다발적인 비상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너무 선형적으로만 사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해양에서는요, 측정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생태계와 사회, 즉 생태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글로벌한 움직임이 진행 중에 있고, 한국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서 이 해양과 관련된 자원의 중요성과 또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네, 지금 국민소득 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빨간 박스이죠. 이거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캐피털 스톡, 즉 그리고 이제 물리적 자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물이나 선박 같은 그런 물리적 자본 얘기하고요. 또 이제 금융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자연 자본, 즉 환경 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뭐가 환경으로 돌아오고 환경에서 나가는 것도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또 경제적 산출량과 경제적 복지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측정을 하고 있죠. 또 어떤 거버넌스 구조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의 상관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양 정책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각국이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파편적이고 쪼개진 견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청색 경제는요,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관과 또 위원회와 그리고 프로세스와 태스크포스팀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기존의 조직 구조를 극복하고 최소한 이 사일로들이 연결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파편화된 조직 구조를 극복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이 여러 가지 한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경기 주기라든지 자연적 한계, 또 기상이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주는 한계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해양 계정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해양 경제가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색 경제 시대 해양 정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 발표가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혹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요, 저희 청색경제센터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